안녕하세요. 유윤입니다. 지구환경과 인간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기후변화와 먹거리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최근 몇 년간 여러분도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으시죠? 그리고 기후변화로 여러분의 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바뀌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언뜻 생각하기에 한여름 폭염, 그리고 봄과 가을 길이가 짧아지면서 옷차림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먹거리, 즉 식생활은 어떤가요? 기후변화로 여러분의 식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유엔을 비롯해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는 식량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먹거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는 앞으로 점점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식생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게나마 우리의 먹거리를 지키고 기후변화도 막을 수 있는, 즉 먹거리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먹거리 문제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지금 이 자료에서 보시는 기후변화로 사라질 위기의 음식 몇 가지, 이런 주제인데요. 여러분들도 기사나 책 등을 통해서 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10가지 음식으로 나와 있는데 맥주의 주재료인 보리나 호부터 사과, 감자, 그리고 우리 한국인의 주식인 쌀도 있죠. 이 10가지 식재료가 왜 사라질 위기에 놓였는지, 그건 바로 이상기후 때문입니다. 아무리 최첨단 농업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이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후가 필수 조건이죠. 지구온난화, 즉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 그리고 그로 인해 극한 가뭄, 극한 폭염, 극한 한파, 그리고 극한 홍수까지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런 극한 기상 현상들로 인해서 위에 보이는 이 작물들의 생산량이 줄어들다 못해서 이제 거의 사라질 위기에까지 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던 2021년 하반기부터 흔히 밥상머리, 물가라고 하는 식재료와 식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기사가 계속됐는데요. 우선 21년도 하반기에는 라면과 과자 가격이 올랐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자료에서 보시듯이 22년 올해는 밀가루 가격이 15%, 식용유 가격이 12%나 올랐죠. 이 자료를 발표한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에 따르면 생활 필수품 35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1년 전에 비해서 가격이 평균 5.8%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일부 저소득층 분들만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부담될 수 있는 가격 상승인데요.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을까요? 바로 대두나 밀과 같은 곡물 가격 상승 때문입니다. 그리고 곡물 가격이 오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도 있지만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그 북서부 지역에 굉장한 폭염과 가뭄이 있었죠. 그리고 그 지역은 대표적인 밀 생산지 중에 하나이고 밀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 밀가루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육류의 가격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 올해 5월 기준으로 보면 수입산 소고기는 거의 80%가 올랐고요. 국산 삼겹살도 20%나 올랐습니다. 근데 곡물 가격 상승한 것과 고기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물론 이 시기에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수요도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가 먹는 이런 육류는 대부분 사육을 하기 때문에 콩이나 옥수수와 같은 곡류로 만든 사료를 먹여서 키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곡물의 가격 상승은 사료값의 상승, 육류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변화 현상과 대책 연구를 하는 대표적인 국제 조직이 있는데요.
이 IPCC라는 조직에서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식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식량 체계를 악화시킬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곡물 수확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어패류의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해산물의 수확량도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수확량도 문제가 되지만 곡물 자체의 영양, 성분의 질도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같은 양의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예전의 아이들에 비해서 오늘날 그리고 미래의 아이들은 적은 양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특히나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다 보니까 부족한 영양소가 있으면 영양제라던가 다른 걸로 대체하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저소득층 그리고 개도국의 아이들은 이게 아이들의 성장기에 영양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상현상이 심각해지면서 2050년까지 곡물 가격은 최대 23%까지 상승할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상승률은 곡물의 종류라던가 지역, 나라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로까지 불리는 오늘날과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식탁은 안전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안전하지 않다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안전하지 않고 위태로운 상황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와 주요 자원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먹거리 역시 수입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걸 아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좀 놀라울 정도인데 195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계속 내려가다 못해 최근인 2020년대는 20% 정도이고요. 그리고 UN 식량농업기구에서는 주요 품목에 대해서 권장 재고율이라는 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쌀 이외에는 그 권장 재고율을 훨씬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역시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입이 막힌다라고 하면 당장 보충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같이 국제무역이 활발한 시대에 설마 할 수도 있겠지만 올해 22년 5월에 세계 두 번째 밀 생산국인 인도는 밀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유사한 시기에 인도네시아도 역시 식품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재료인 팜유 수출을 중단한다고 해서 세계 식용유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면서 해외 주요국들이 자국의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이 식량 수출문까지 잠그는 것을 보면서 지금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밥상머리 물가 상승, 그냥 몇몇 음식을 못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기후 난민 발생, 사회 혼란과 분열의 원인, 그리고 국가 분쟁, 즉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지나치게 상상하는 것은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일들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체감하지 못할 뿐이고요.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실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기후 난민은 약 3천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중에 이상 기후로 경작지가 줄어들어서 농사를 짓던 분들이 농사를 짓지 못해 살 터전을 잃고 그리고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자국 내로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 개도국에 사는 좀 아무래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나라의 도시로 이주를 한다라고 해도 거의 대부분 일용직 등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원래 그 일을 하던 사람들과 일자리 갈등을 겪게 되고요. 만약에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한다라고 해도 아시다시피 요즘 이민자들을 선뜻 받아주는 나라는 별로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해서 이런 상황을 겪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순간 정말 하늘이
갑자기 노한 것처럼 비가 내리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이런 상황까지 몰리고 다른 나라로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도 자리를 잡기가 어려우니 이들 중에 일부는 점점 사회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요. 사회에 불만을 갖고 범죄 조직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확산되는 테러의 배후에는 기후변화가 있다는 것은 이미 다수의 조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몇 년 전부터 세계 먹거리 시스템으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 즉 탄소 발자국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에서만 봐도 전 세계 연간 탄소 발자국의 34%, 즉 3분의 1이 우리의 먹거리 시스템에 의한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연구자, 그리고 연구의 범위나 방법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먹거리 시스템에 의한 탄소 발자국이 전체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 먹거리 시스템은 식재료를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축산업을 하는 거에서, 그리고 그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료를 만들기 위한 곡물도 또 재배를 해야 되고요. 비료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공장을 돌려야 되죠. 그리고 수송, 보관 및 조리, 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하고요. 오늘날의 기후변화는 제가 앞서서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식생활 문제,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도한 육식, 두 번째는 음식 포장재, 그것도 일회용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음식 포장재이고요. 마지막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는 요즘 이 탄소 발자국 분야에서 역주행하는 그 웹페이지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지는 한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먹는 음식 70여 가지에 대해서 1인분당 탄소 발자국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70여 가지 중에서 탄소 발자국이 큰 이른바 고탄소 음식 탑 10을 제가 뽑아본 건데요. 1위가 설렁탕이고 2위가 곰탕, 3위 갈비탕에서 10위 쇠고기 장조림까지. 공통점이 뭔지 아실 수 있나요?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다 소고기가 들어가죠. 지금 보시는 거는 식재료의 탄소 발자국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위에 제일 그래프가 긴 것이 바로 소고기입니다. 그 소고기 1kg의 탄소 발자국은 이것도 역시 약간 지역이나 아니면 연구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요. 최소 20kg에서 최대 60kg까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비슷하게 트름을 하는, 그래서 트름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일종인 메탄을 발생시키는 반추동물이라고 하죠. 뭐 양이나 염소 같은 이런 동물의 고기도 탄소 발자국이 큽니다. 그 외에 대부분 뭐 돼지고기, 닭고기 크고요. 유제품도 탄소 발자국이 크고, 반대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과라던가 채소 종류는 탄소 발자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탄소 발자국이 큰 육류 소비를 많이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식생활에서의 탄소 발자국은 자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육류 소비, 아마 수치를 정확하게 보지 않더라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먹고 있다라는 거는 공감을 하실 텐데요. 제가 한번 자료를 조사를 해봤는데 이거는 뭐 직접적인 섭취량은 아니고 육류 소비량입니다. 그래서 소비량에 근거해서 한번 보면 우리나라는 일단 90년대 대비해서 제일 많이 먹는 고기가 소, 닭, 돼지잖아요. 그 세 가지를 봤을 때 2020년에 1인당 육류 소비량은 90년 대비해서 한 2.6배 정도 많이 먹고 있고요. 이 중에서 닭고기는 3배 정도, 돼지고기 2.3배, 소고기는 한 3.1배 정도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그냥 제가 단순히 1인이 하루에 한 얼마 정도 먹는지를 환산을 해봤어요. 그 중에서도 적색류, 그러니까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건강상의 이유로도 섭취량을 제한하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루에 이 적색육을 70g 이상은 먹지 말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이 데이터에 기반을 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평균 1인당 이 적색육을 110g 정도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한번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OECD 평균 대비해서는 아직 적기는 합니다. 하지만 OECD 그 가입국들이 대부분 아시다시피 여기 뭐 아르헨티나, 미국, 호주처럼 육류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좀 이렇게 선진국의 서구 국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그 소비량도 클 수밖에 없고요. 그 세계 평균량과 비교를 해보면 세계 평균 소비량 대비해서는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특이한 것은 돼지고기 소비량이 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비교해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육류 소비량은 얼마나 늘었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얼마나 늘었을까를 살펴보면 탄소 발자국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2.9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그 탄소 발자국이 큰 소고기의 좀 섭취량이 늘어나면서 그런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소고기라고 하더라도 이 소고기가 어떤 소고기냐에 따라서 탄소 발자국이 달라집니다. 로컬 푸드의 개념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오는 그런 식재료의 경우에는 환경 영향도 많이 발생을 하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다 보니까 식품 보존제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서 건강에도 좋지 않다라는 뭐 그런 개념이죠. 그 수입을 할 때는 배를 타고 그래서 선박으로 이동을 했을 때는 물론 국내산에 비해서 평균 한 2.5배 정도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주 생각만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온다. 그러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미국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비행기로 운송을 한다라고 하면 거의 한 270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호주산도 한 23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걸 보시면 아무리 소고기가 비싸도 이렇게 막 비행기까지 태워서 수송을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요즘 소비자들의 그 입맛의 기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대형 마트에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항공 직송 소고기 이런 것들의 판매량이 늘어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탄소 발자국이 큰 소고기를 항공 운송까지 하게 되면 그 탄소 발자국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육되어졌냐에 따라서도 탄소 발자국의 차이가 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마존의 열대 우림이 계속 산불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거고요. 그 산불이 자연적인 원인이 아니라 인위적인 이유라는 것도 아실 텐데요. 그 이유는 이 소들을 키우기 위한 사육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소들에게 먹일 콩이나 옥수수들을 재배하기 위한 경지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열대우림을 태워서 없애는 것이죠. 열대우림은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의 훌륭한 흡수원입니다. 근데 흡수원을 없애고 오히려 배출하는 곳으로 바꾸면 탄소 발자국은 더 배가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육 방식을 많이 선택을 하는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사육된 소는 그냥 자연적으로 형성된 목초지에서 크는 소에 비해서 탄소 발자국이 훨씬 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벌채 지역에서 사육된 소는 목초지의 소보다 12배나 크고요. 따라서 남아메리카의 소고기는 유럽의 소고기에 비해서 3배, 아시아의 소고기에 비해서는 6배나 탄소 발자국이 크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육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하게나마 음식 포장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들만 봐도 정말 우리가 한 끼 음식을 먹는데 너무나 많은 포장재들이 쓰이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가끔은 이 분리수거 하는 게 노동으로 느껴질 정도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의 그런 일회용품들과 포장재들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생활이 바빠지고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쓰레기는 더더욱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량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점점 더 필요한 시기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혹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재료의 3분의 1이
쓰이지도 않고 쓰레기로 버려진다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종류별로 보면요. 뭐 채소라던가 과일이 가장 많고요. 이런 거는 한 45%. 그러니까 이것도 통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절반 가까이 되기도 해요. 근데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냐면 일단 그 산지에서도 상품 가치가 없으면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하죠. 그러면 산지에서도 버려지고 유통 과정에서도 버려지고 유통기한이 조금만 지나도 또 버려집니다. 그리고 또 바쁘다 보니까 사다 놓고 먹지 못하고 먹을 게 좀 충분하다 보니까 또 먹지 않고 그래서 버려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것들까지 하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가 선호하면서도 또 탄소 발자국이 큰 육류도 20%나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좀 보고 놀란 그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전라도 광주시의 시의원분이 발표한 자료였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광주 지역 학생 1명당 잔반의 양을 한번 산정을 해보니 약 27kg에 해당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걸 비용으로 환산을 해보니 35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마다 쓰였다라고 합니다. 학생 1명당 이 정도 비용이 쓰였으니 이런 것들이 다 만약에 이 광주 지역 학생들 전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되겠죠. 이제까지는 이 세 가지의 문제, 과도한 육식, 그리고 음식 포장재,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이른바 먹거리 기후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개도국과 그리고 저소득층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지면서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고기를 덜 먹자라는 것들이 많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신인류의 밥상이라고 해서 그 스웨덴의 대표적인 의료 관련된 기구에서 제안한 식단이 있는데요. 보시면 절반 정도는 이제 채소와 곡류를 먹고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도 견과류 등을 통한 식물성 단백질로 보충을 하고요. 육류는 조금만 먹어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 고기를 줄인다라고 하면 실제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을까요? 최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연구 결과를 보면 그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왼쪽의 그래프는 2005년도의 식단의 탄소 발자국이고요. 그 두 번째 그래프가 현재 식단의 탄소 발자국입니다. 이것만 분석을 했는데도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탄소 발자국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프는 이 기후변화 대응과는 상관없이 단지 건강한 식단으로 제시한 그 식단의 탄소 발자국인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안을 한 거고 이 식단만으로도 30%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식물성 식품의 양을 늘린다라고 하면 60%까지 늘릴 수 있고요. 완전 채식을 한다라고 하면 70%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건강하게만 식사를 해도 우리는 30%나 줄일 수 있고요. 완전 채식을 하지 않아도 그냥 식물성 식재료의 양을 조금만 늘려도 60%까지 줄이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음식 포장재 관련해서는 그 플라스틱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아시지만 플로깅 시민분들이 많이 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플로깅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환경운동연합이라는 기관에서 시민분들과 함께 한 건데 플로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고 그 쓰레기의 종류와 브랜드를 분류를 했습니다. 해보니 담배꽁초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기라서 마스크도 나왔고 하지만 무엇보다 예상대로 많이 나온 건 비닐봉지 등이었습니다. 브랜드는 롯데나 코카콜라 같은 식품기업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토대로 시민분들과 이런 시민단체는 이런 포장재, 플라스틱 포장재 일회용품들을 없애달라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면 두유나 우유 같은 데 보면 플라스틱 빨대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필요하지 않다. 그냥 필요하면 우리가 따로 이용을 해도 되니 굳이 제품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플라스틱 어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민들이 이걸 모아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걸 생산하는 이 해당 기업은 여기에 답을 해서 플라스틱 빨대가 없는 제품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요즘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고 해서 용기가 없는 마켓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 문제인데요. 유엔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로 웨이스트, 제로 헝거라는 캠페인을 소개해 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전 세계 생산되는 식재료의 3분의 1이나 버려지는 상황인데, 한편 세계 인구의 9%는 여전히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정말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그로 인해 절감되는 비용을 기아를 위해 쓰자라는 캠페인이고요. 식당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식당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조리법도 하고요. 여기를 이용하시는 손님들은 이 안내를 받고 되도록이면 잔반을 남기지 않는 그런 식사를 하는 캠페인입니다. 조리 단계 자체에서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그런 조리법에 관심을 갖는 제로 웨이스트 셰프들도 해외에서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국내에선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관련된 예능 프로그램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것으로 지구환경과 인간 두 번째 시간인 기후변화 먹거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